제36장 동이 텄다. 나는 새벽에 일어났다. 잠시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방이 어질러져 보이지 않게 방 안의 물건이며 서랍이며 옷장을 정리하며 바쁘게 한두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에 세인트 존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내 문 앞에서 멈춰섰다. 노크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종이 쪽지 한 장이 문 밑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젯밤에 당신은 너무 갑자기 떠나버렸어. 조금만 더 머물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천사의 관이 손을 얹어 놓았을 거요. 2주 후의 오늘 내가 돌아왔을 때는 확실하게 결심이 서 있기를 기대하겠소. 그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오. 내가 믿는 바 마음은 운이로 돼 내가 아는 바 육신은 약한 것이오. 당신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소. 당신의 세인트 존.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내 마음은 기꺼이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하늘의 뜻을 명확히 알 수만 있다면 나의 육신은 그 뜻을 이룰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수많은 의문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더듬어 조사하고 확신의 밝은 날을 찾아낼 정도로는 강할 거예요. 6월 1일이었다. 하지만 우중충하고 으스스한 아침이었다. 빗방울이 꾸준히 내 창을 때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세인트 존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그가 정문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안개 낀 황야로 나 있는 위트크로스 쪽 길로 걸어갔다. 거기서 마차를 타려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몇 시간 후에는 나도 당신의 뒤를 이어 그 발을 밟을 거예요. 나 역시 위트크로스에서 마차를 타야 하거든요. 나 역시 영국을 영원히 떠나기 전에 알아보고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방 안을 걸어다니며 나의 계획을 현재의 성향으로 바꾼 초자연적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채웠다. 내 마음이 경험했던 느낌을 떠올려 보았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묘한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내가 들었던 목소리도 기억했다. 다시 그게 어디서 들려왔을지 자문해봤지만 역시 부질없는 짓이었다. 외부 세상이 아닌 나의 내부에서 생겨난 소리인 듯 했다. 단순히 신경 과민으로 인한 감각이었을까? 환청이었을까?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다. 그것은 영적인 감흥에 더 가까웠다. 불가사의하고 충격적인 느낌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집안을 뒤흔든 지진처럼 찾아들었다. 그것이 영혼의 감방문을 열어 결박을 풀고 잠을 깨어내자 영혼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나 귀를 기울이다가 혼비백산했다. 3번의 그 부름소리는 놀란 내 귀를, 떨리는 내 심장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꿰뚫고 진정시켰다.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았으며 내 마음은 성가신 육체에서 따로 떨어져 마음에게만 허락된 노력을 성공시킨 듯 기쁨에 젖어 환호했다. 나는 명상을 끝내며 생각했다. 조금만 있으면 어젯밤 나를 부르는 듯 했던 그분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될 거야. 편지는 소용없는 게 확실해. 직접 나서서 알아봐야겠어. 아침 식사 때 나는 다이애나와 메리에게 여행을 떠날 생각이며 적어도 나흘 정도 집을 비울 거라고 알렸다. 혼자서요, 제인? 그들이 물었다. 네, 한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친구를 만나보거나 소식이라도 들으려고요. 그들은 나에게 자기들 외에는 다른 친구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테고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내가 자주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지만 진정 고상한 성격을 타고난 그들은 그 말을 속으로 삼켰다. 다이애나가 정말 여행을 떠나도 될 만큼 건강한 거냐고 물었을 뿐이다. 그녀는 내 얼굴이 아주 창백해 보인다고 했다. 곧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속의 불안을 제외하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 후로 다른 일들을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질문 공세나 억측에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확실하게 내 계획을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그들은 친절하고 지혜롭게 내가 말없이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묵인해 주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는 오후 3시에 무어하우스를 떠났고 4시가 지난 직후에 위트크로스 푯말이 세워진 곳에 서서 멀리 손필드로 나를 태워다 줄 마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외로운 길들과 황량한 언덕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아주 멀리서 마차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1년 전 여름날 저녁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주었던 것과 똑같은 마차였다. 얼마나 고독했던가. 아무런 목적 없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가. 손짓을 하자 마차가 멈췄다. 내가 올라탔다. 이제 마차 삭스로 나의 전 재산을 내줄 필요는 없었다. 다시 손필드로 돌아가는 길을 달리며 나는 집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전령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36시간의 여행이었다. 화요일 오후에 위트크로스를 출발하여 목요일 이른 아침에 마차는 말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길가 여인숙에 정차했다. 그곳을 둘러싼 초록빛 산 울타리와 넓은 들판, 목가적이 낮은 언덕들의 풍경은 중북부의 황야지대 모튼에 비하면 얼마나 온화한 모습이여 푸릇푸릇한 빛깔인가. 한때 익숙했던 얼굴처럼 내 눈에 쏙 들어왔다. 그렇다. 나는 이 풍경의 특징을 알고 있었다. 목적지에 가까이 온 것이다. 내가 여인숙 마부에게 물었다. 여기서 손필드 저택까지 얼마나 되죠? 들판을 건너 3km만 가면 됩니다.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차에서 내려 여인숙 마부에게 짐을 맡기고 내가 찾으러 올 때까지 맡아달라고 했다. 마부가 섭섭치 않을 만큼 마차 삭스를 내고 걸어나갔다. 밝아오는 햇살이 여인숙 표지에다 번뜩였고 거기에 금빛 글자로 로체스터 암스라고 적혀 있었다. 내 가슴이 튀어올랐다. 나는 내 주인의 영지에 들어와 있었다. 가슴이 다시 내려앉으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너의 주인은 영국 해협 건너에 있을지도 몰라. 너가 서둘러 향하는 손필드에 그분이 있다 한들 또 다른 사람이 있잖아. 그에게는 미친 아내가 있어. 너는 그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감히 그를 만나려 하거나 얘기하려 하지 마. 괜히 헛수고하는 거야. 이 이상 가지 않는 편이 나아. 내 마음의 검열자가 재촉했다. 여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 너가 알고 싶어하는 걸 전부 알려줄 거야. 그들이 너의 의문을 금방 풀어줄 수 있어. 저 사람한테 가서 로체스터가 집에 계시는지 물어봐. 현명한 제안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나를 절망으로 부스러뜨릴 대답을 듣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다. 의문을 연장시키는 것은 희망을 연장시키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별빛 아래 저택을 볼 수 있었다. 내 앞에 그 계단이 있었다. 손필드에서 도망치던 아침에 나를 쫓아와 괴롭히던 앙심 같은 분노로 눈도 멀고 귀도 먹은 채 미친 듯이 달리던 그 불판이 있었다. 내가 어떤 길로 갈지 결심하기도 전에 나는 그 가운데 와 있었다. 얼마나 빨리 걸었던가, 때로는 얼마나 달렸던가, 내가 잘 아는 숲의 풍경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했던가, 눈에 익은 각각의 나무와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친숙한 풀밭과 언덕을 또 어떤 기분으로 반겼던가. 드디어 숲이 나타났다. 당 까마귀 떼가 까맣게 모여 있었다. 깍깍대는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마음에 묘한 기쁨이 일어났다. 나는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다. 또 하나의 들판을 지나 좁은 길을 헤치고 나가니 앞마당을 둘러싼 담과 뒤채가 보였다. 저택은 아직 당 까마귀들에게 가려져 있었다. 우선 정면을 봐야겠어. 나는 결심했다. 거기라면 우뚝 솟은 흉벽이 곧 늠름한 모습을 드러낼 테고 내 주인의 창문이 어느 건지 골라낼 수도 있어. 어쩌면 그가 과수원을 거닐고 있을지 몰라. 아니 앞쪽 길에 나와 있을지 몰라.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잠깐이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당연히 그에게 달려가는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되겠지. 모르겠어. 자신 없어. 내가 만약 달려간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인사해야지. 그 다음엔 어떡하지? 그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을 맛본다고 해서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구나.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그는 피레네 산맥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나 조수간만 없는 남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나는 과수원의 나직한 담을 따라 모퉁이를 돌았다. 바로 거기에 둥근 돌을 얹은 두 개의 석주 사이로 불밭으로 트인 문이 있었다. 하나의 돌기둥 뒤에서 조용히 돌아보면 저택의 정면을 완벽하게 엿볼 수 있었다. 나는 어느 방의 블라인드가 그쳐 있는지 확인하려고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흉벽, 창문, 길쭉한 정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숨은 곳에서 마음껏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동안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까마귀들은 나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굴더니 점점 대담하고 무모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살짝 엿보고 나서 다시 오랫동안 응시했다. 숨은 곳에서 빠져나와 풀밭으로 걸어갔다. 거대한 저택 앞에서 딱 멈춰서서 오래오래 대담하게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 없는 척 했던 거야? 까마귀들이 이렇게 다그치는 것 같았다. 이제 또 무슨 멍청하고 경솔한 짓이야? 독자여,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보라.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이끼 낀 제 방에 잠들어 있는 여인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잠을 깨우지 않고 그 고운 얼굴을 보고 싶어진다. 소리나지 않게 가만가만 풀밭 위로 몰래 다가간다. 걸음을 멈춘다. 그녀가 움직인 것 같았다. 뒤로 물러선다. 절대로 그녀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모든 것이 잠잠하다. 그는 다시 나아간다. 그녀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녀의 얼굴에 가벼운 베일이 씌어져 있다. 그는 베일을 들어올리고 더 아래로 고개를 내린다. 이제 그의 눈은 미인의 영상을 기대한다. 피어나는 꽃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휴식하고 있는 연인의 모습을. 그가 얼마나 조급하게 첫 시선을 던졌을까? 그 눈이 얼마나 강하게 고정되었을까? 그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1분 전에는 감히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던 그 몸을 벼랑간 그의 두 팔이 격렬하게 움켜쥔다. 연인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안고 있는 몸을 놓아버리고 미친 듯이 그것을 응시한다. 그가 이렇게 움켜쥐고 소리치고 응시한 이유는 그가 내뱉는 어떠한 목소리로도 그가 행하는 어떠한 움직임으로도 더는 그녀를 깨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연인이 달콤하게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돌처럼 죽어 있었다. 나는 조마조마한 기쁨을 안고 당당한 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시커먼 폐허였다. 사실 기둥 뒤에 웅크릴 필요도 없었다.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봐 침실의 격자 창들을 엿볼 필요도 없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보도나 자갈길에서 나는 발소리를 상상할 필요도 없었다. 잔디와 정원은 망가지고 황폐해져 있었다. 현관은 공허하게 뻥 뚫어져 하품하고 있었다. 건물의 정면은 내가 언젠가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멍 뚫린 창과 높고 허물어질 듯이 보이는 껍데기 벽뿐이었다. 지붕도 없고 흉벽도 없고 굴뚝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죽음의 침묵과 외로운 황야의 고독이 깔려 있었다. 여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아무런 답장이 없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납골당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흉물스럽게 검어진 돌들은 이 저택이 어떤 운명으로 무너져 내렸는지를 말해주었다. 큰 불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어쩌다 불이 났을까? 이 재난에 어떤 사연이 얽혀 있을까? 회반죽과 대리석과 목조 이외에 어떤 손실이 뒤를 이었을까? 재산뿐 아니라 생명도 파괴되었을까? 그렇다면 누구의 생명이? 무시무시한 질문이었다. 여기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무언의 표시도 마른 흔적도 없었다. 부서진 벽들을 돌아 황폐한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 참호가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여러 번 겨울눈이 휑한 아치로 날아들고 여러 번 겨울비가 텅 빈 창들을 때렸던 것 같다. 젖은 쓰레기 더미 사이로 봄이 식물을 키워낸 걸 보면 여기저기 돌과 쓰러진 석가래들 사이에 잔디와 잡초가 자라 있었다. 아, 그 사이에 이 폐허의 불우한 주인은 어디 있었을까? 어느 땅에 어떤 보호를 받으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정문 근처의 회색 교회 탑으로 시선을 돌리며 자문했다. 그가 혹시 자신의 조상 데이머드 로체스터와 함께 좁은 대리석 거치에 누워있는 것은 아닐까? 필히 대답을 얻어내야 했다. 이에 대한 답은 여인 속에서밖에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곧바로 거리로 돌아갔다. 주인이 나의 아침 식사를 직접 거실로 가지고 왔다. 나는 그에게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며 문을 닫고 앉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닫고 앉자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떤 대답들을 듣게 될지 너무나 무서웠다. 그렇지만 내가 방금 보고 온 폐허의 광경이 어느 정도 비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었다. 여인숙 주인은 점잖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솜필드 저택을 아시겠죠, 물론? 결국 나는 간신히 말문을 열었다. 네, 전에 거기서 살기도 했어요. 그래요? 내가 있을 때는 아니었겠지. 당신은 처음 보는 얼굴인걸 하고 나는 생각했다.
돌아가신 로체스터 씨의 집사였거든요. 그가 덧붙였다. 돌아가신 내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일격을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돌아가시다니요.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나는 숨을 헐떡거렸다. 현재 주인이신 에드워드 씨의 아버님 말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나는 다시 숨을 가다듬었다. 내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적어도 에드워드 씨, 나의 로체스터 씨가 갈로 속에 그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나의 로체스터 씨가 생존해 있다는 뜻이다. 즉 그는 현재 주인이었다. 기쁨을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는 무슨 말을 듣더라도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더라도 차분하게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무덤에 누워있는 것은 아니니 설사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로체스터 씨가 지금 손필드에 살고 계신가요? 물론 어떤 대답이 나올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미루고 싶어서 한 말이었다. 아니요, 아이고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이 근방에 처음 오신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가을에 벌어졌던 일을 들으실 텐데 손필드 저택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수학기 저음에 불타 무너졌지요. 끔찍한 재난이었어요. 그 귀중하고 엄청난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살림살이 하나 건지질 못했어요. 한밤중에 불이 나서 밀코트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건물이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거든요.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한밤중에? 하고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손필드에서는 그때가 늘 치명적인 시간이었다. 어쩌다 불이 났다고 하던가요? 내가 다그치 물었다. 짐작만 하는 거죠. 짐작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가 탁자로 좀 더 가까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집에 미친 여자가 갇혀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 비슷한 얘기는 들었어요. 그 여자는 아주 단단히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그런 여자가 있는 줄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여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손필드에 그런 여자가 있다는 소문만 있었어요. 그녀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도 없었죠. 에드워드 씨가 외국에서 데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분의 애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괴상한 일이요. 나는 이제 내 얘기를 듣게 될까 봐 겁이 났다. 그에게 이야기의 핵심을 상기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그가 대답했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로체스터 씨의 아내였지 뭡니까? 아주 이상한 일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거기서 가정교사로 일하던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로체스터 씨가 불이 났다면서요? 하고 내가 말했다. 제가 하려던 얘기는 에드워드 씨가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하인들 말로는 그렇게 깊이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요. 항상 그 여자를 쫓아다녔대요. 하인들이 유심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아시다시피 하인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분이 다른 무엇보다 그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더래요. 그분 말고는 그녀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들 말로는 하도 어리고 작아서 마치 아이처럼 보이는 여자였대요.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요. 거기서 한여로 일하던 리어가 얘기하는 걸 들었죠. 리어도 그 여자를 꽤 좋아했대요. 로체스터 씨는 40쯤 됐고 그 가정교사는 20이 안 된 나이였어요. 아시겠지만 그 나이의 신사가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홀려버린 것처럼 되잖아요. 아무튼 그분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제가 화재 사건에 대해 상세히 듣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정신이 이상하다는 그 로체스터 부인이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가요? 바로 맞추셨어요. 그 여자인 게 확실해요. 그 여자 말고 그런 짓을 할 사람도 없죠. 폴 부인이라는 여자가 그녀를 맡아 관리했는데 그런 일에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여자긴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간호부와 보모들이 흔히 가진 단점이죠. 술병을 몰래 숨겨두고 가끔 좀 지나치게 마신다는 거였어요. 사는 게 고되니까 그만한 건 봐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폴 부인이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졌을 때 마녀처럼 교활한 그 미친 여자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설적해서 방을 빠져나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못된 짓거리를 마구하고 다녔거든요. 한 번은 침대에 잠들어 있던 남편을
태워 죽일 뻔했대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날 밤에 그 여자는 자기 옆방의 테피스트리에 제일 먼저 불을 붙였어요.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가정교사가 쓰던 방으로 가서 어떻게 앞뒤 사정을 알았는지 가정교사를 아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거기 침대에 불을 붙였죠. 하지만 다행히 거기에는 자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정교사는 2달 전에 도망쳤거든요. 로체스터 씨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인 듯이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죠. 그분은 점점 난폭해지셨어요. 실망 때문에 아주 난폭해지셨죠. 원래는 거친 분이 아니었는데 그녀를 잃어버리고 난 후엔 위험스러워지셨어요. 게다가 혼자였죠. 가정부로 있던 페어팩스 부인을 멀리 그녀의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일 처리는 훌륭하게 하신 셈이죠. 그만한 자격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착한 여자였거든요. 맡아 키우던 아델 양은 학교로 보내셨어요. 그분은 다른 신사분들과 완전히 교제를 끊고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저택에 혼자 틀어박혀 계셨답니다. 어머나 영국을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영국을 떠나요? 천만에요. 집의 문지방도 넘지 않으셨는걸요? 밤에만 미친 사람 마냥 과수원과 정원을 유령처럼 돌아다니셨죠.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 꼬맹이 가정교사가 그분을 거역하기 전에는 그보다 더 기운차고 대담하고 열정적인 신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술이나 도박이나 경마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리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누구 못지않은 용기와 의지력을 지닌 분이었죠. 나는 그분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애의 양이 손필드에 오기 전에 바다에 빠져버렸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불이 났을 때 로체스터가 집에 계셨나요? 그럼요. 계셨죠. 위아래층이 전부 불타고 있을 때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인들을 깨우고 친히 밖으로 내보내시고는 미친 아내를 방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녀가 지붕에 있다고 소리친 거예요. 그 여자가 거기 흉벽 위에 서서 2팔을 흔들어대며 2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어요. 덩치가 크고 머리는 길고 검은 여자였죠. 거기 서 있을 때 화염을 배경으로 머리가 흩날리는 게 보였어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로체스터 씨가 채광창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걸 목격했어요. 버싸 하고 소리치시며 그분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자가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더니 펄쩍 뛰어오른 후에 바닥에 퍽 하고 떨어져 누워있더군요. 죽었나요? 죽었냐고요? 그럼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사방으로 튀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맙소사. 그렇다니까요.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가 몸서리를 쳤다. 그 후에는요? 하고 내가 재촉했다. 그 후에는 집이 완전히 타버렸죠. 이제 벽의 일부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또 죽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랬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가 소리쳤다. 불쌍한 에드워드 씨.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본부인을 숨기고 아내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다른 아내를 맞으려 했던 일에 대해 정당한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난 그분이 가엾어요. 살아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외쳤다. 네, 살아있어요. 하지만 차라리 돌아가시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어째서요? 내 피가 다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내가 다그쳤다. 그분이 어디 있죠? 영국에 계신가요? 네, 영국에 계세요. 영국에서 나갈 수가 없을걸요? 이제 꼼짝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무슨 고통인가? 게다가 이 남자는 그 고통을 오래 끌려고 작정한 듯 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그래요. 완전히 장님이 되신 거예요. 에드워드 씨가. 그보다 더 심한 일일까봐 겁이 났었다. 그가 미쳤을까봐 두려웠었다. 나는 기운을 내서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았다. 모두 그분의 용기 때문이었죠. 보기에 따라서는 친절한 마음씨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죄다 먼저 내보낼 때까지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로체스터 부인이 흉벽에서 몸을 던진 후에 드디어 큰 계단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무너진 잔에서 그분을 끌어냈을 때 살아계시긴 했지만 심하게 다치셨어요. 들보 하나가 그분을 약간 막아주는 식으로 떨어지긴 했죠. 하지만 한쪽 눈이 튀어나왔고 한 손은 아주 뭉개져서 의사인 카트 씨가 곧바로 잘라내야 했어요. 다른 눈에도 염증이 생겼죠. 그쪽도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장님의 불구자가 된 겁니다. 어디 계시죠? 지금 어디서 사세요? 50km쯤 떨어진 그분 농장에 펀딘 장원에 계세요. 꽤나 적막한 곳이죠. 누구랑 같이 계시나요? 좋은 영감 내외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두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하더군요. 탈만한 마차 같은 게 있나요? 이리움 마차가 있지요. 아주 좋은 마차예요. 당장 준비시켜 주세요. 당신의 마부가 오늘 날이 저물기 전에 펀딘으로 나를 데려다 주면 당신과 마부에게 평소 요금의 2배를 드리겠어요. 하하. 예, 이렇게 해서 36장이 끝났습니다.